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중국 불교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청나라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가 있었잖아요. 명나라는 진짜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명나라, 중국 한족 국가로만 따지면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정도가 예전 나라들 빼놓고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나라는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은 연원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쪼개져 있었고 그래서 통일 제국으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쓰고 그다음에 중국 한족들의 국가는 한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명나라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한족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떡대만 크지 약간 덩치 큰 호구형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왕조는 당나라, 그 다음에 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뭐 원나라는 딱히 중국 안에서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워낙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원나라를 제외하면 그리고 원나라는 또 약간 짧습니다. 연대도. 그런데 한나라도 약간 무능한 왕조고 송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그냥 주변에 약간 두드려 맞다가 근데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변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뭐라 할까 일상적인 국가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능의 끝판왕. 그러니까 변태라고 해서 이상한 변태가 아니고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암군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명나라 신룡 만력제 얘기 전에 해드렸잖아요. 왕인데 파업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이런 미친. 그러면 자기가 내려오든지 도장을 찍어줘야 뭘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아마 전 세계 왕조 국가에서 거의 유일할걸요. 유일할걸.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 그리고 만약에 조선 같으면 그런 정도면 뒤집어졌죠. 나라를 뒤집어야죠. 끌어내려야지. 파업을 수십 년씩 어떻게 그게 무슨 국가 수반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중국은 그래도 황제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청나라는 아시다시피 만주족.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혈연적으로 비슷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가 백두산 쪽에서 당신들이 그래서 백두산이 성지고 지금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얘네의 성지여서 그 동네를 다 금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국의 3대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3대 어떻게 보면 태평시대 이상시대라고 말하는 게 한나라 때 문제경제 때 그게 약간 한족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당나라 때 정관지치 당세종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강건성세 강희제 걸륭제 4대 5대 6대 이렇게 옹정제도 있는데 저 옹정제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버지 재위 기간이 6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의 재위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하지를 못해.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경로에서 시작이야. 아니 이게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손자도 굉장히 저 손자는 뭐 대단합니다. 63년이에요. 실질적 재위 기간을 따지면 63년. 60년 하고 강희제는 61년을 했고 저 사람은 이제 걸륭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63년. 그런데 할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60년만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태종 이방원이 세종한테 해놓고 이제 뒤로 물러나죠. 그런 식으로 약간 물러난 상황.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렇게 그 당시에 저렇게 오래 살면서 그리고 이게 나라가 잘 될 때는 특징이 왕들이 재위 기간이 길어. 근데 저건 너무 긴 거예요. 저렇게 길면 오히려 망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70 드신 분하고 예전 70 되신 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 70 되신 분이 훨씬 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90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한 재위 기간이 한 2, 30년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이게 이렇게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희제 때도 사실 약간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나라 얘기를 할 거고 이민족 지배 시대, 이 강희제 시대를 강건성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희제하고 걸륭제 이 기간이 강건성세고 이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지금보다 중국 영토가 더 넓습니다. 예, 더 넓습니다. 지금 중국이 나중에 아편 전쟁 이후로 이게 많이 뺏기는 거예요. 땅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영토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문화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발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사를 배우면서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청나라는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선은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근데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박지원이 중국의 사절단 따라서 갔을 때 그게 이제 걸륭제 70세 때 고위 기념 그 생신 축하 사절로 따라간 건데 그때 이제 중국에 와보고 자기가 깜짝 놀라죠. 야 이렇게 번화하고 그다음에 집들도 반듯하고 야 이거는 조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박지원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쓰니까 금서가 되지. 그런 식으로 쓰니까 조선 사람들은 자존심만 있지 실제로는 완전히 이게 개털이었거든. 근데 그 자존심 하나로 뭔가를 버티고 있었는데 대놓고 그런 식으로 써주면 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명말 청초의 3대가 근데 애석하게도 불교가 특별할 게 없어요. 이민족 지배 시기에 특히 이게 말 타던 그러니까 당나라를 건국한 선비족도 원래는 말 타던 사람이었지만 북이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중국화를 거치면서 얘네는 그 말 물이 많이 빠졌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문화적으로 쫙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고 원나라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말 타는 게 아직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주술적 종교에 빠져요. 그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주술성.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야, 저게 현실성이 있나? 싶은 것들에 쉽게 빠지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랄까, 나에게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특수한 일, 이런 거에 대한 심리가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나 안 그러면 뭐 흥부정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도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도시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충돌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합리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해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경쟁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폐쇄적으로 뭐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저 섬나라들도 마찬가지. 섬나라는 위험 요소들이 돌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로 나가면 언제 태풍이 불고 아니면 뭐 파도가 쳐가지고 너울성 파도 이런 거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배가 깨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성에 대한 가피 뭐 이런 거를 더 막 염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이 아직도 주술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섬 쪽으로 갈수록 주술성이 강합니다. 해안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요. 안 그러면 공무원이에요. 이러면 변동폭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주술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 같은 걸 해요. 안 그러면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매일매일에 이게 바뀌는 거야. 내가 택시 기사를 한다거나 무슨 가게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술성이 원래 더 강합니다. 뜬금없는 주술성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다 인과인데 그 인과가 보이는 인과냐 안 보이는 인과의 차이에 의해서 신통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과법을 벗어나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처럼 유신론적 종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피가 내리든 어쩌든 다 어떤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숨은 원리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실은 해석해 주려고 하죠. 설명해 주려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죠. 설명이 됩니까? 다 됩니다. 거의 90% 이상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티베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약을 많이 팔았고 거기에 원나라 몽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청나라 만주족 분들이 많이 넘어갔다더라. 홀라당 많이 넘어갔다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데 잘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좋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후에 어떻게 좀 좋은 데로 가고 그런 데 많이 꽂혀 있어요. 별로 할 일이 없거든, 현실에서. 돈 없어도 되니까.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벌어도 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은 도대체 진짜 아버지를 잘 만나서 내가 태어났더니 조 단위로 나한테 내 통장에 꽂혀 있어.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 아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주술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복, 장수,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의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겠어. 우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너무 슬프지. 나도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족들이 다 이제 얇게 되는 거고 나중이 되면 이제 아편 대중적 어떻게 보면 판타지지. 이제 청나라가 불교는 밀교 정도밖에 특별한 게 없었고 그 명나라 때부터 있었던 삼교 합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칠판에 제가 쓰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청나라를 얘기하면서 불교적으로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없구나.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미 거의 경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베트 불교 정도에 먹힐 정도니까 야 이거 경기 끝났구나. 그럼 뭐가 있었느냐? 그때 이제 청초의 3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 이게 청초 명말에 태어나서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청나라 초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종이 같은 분이 이제 양명학, 명나라 중기 이후부터 이제 떡상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성리학이 계속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안 돼. 주자학이 계속 내려왔다고 보시면 안 돼. 주자학 조금 송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명나라 초기에 하다가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나고 양명학이 들었으면 양명학이 주류가 돼요. 그래서 황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명학자로서는 최고인데 이 양명학의 특징이 불교에 교종과 선종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교종과 선종. 선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계종과 천태종인 거고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입니다. 유가종이라고도 하는 유가법상종.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게 선종하면 이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천태종도 선종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쪽은 수행, 이쪽에는 공부 이렇게 중심으로 깔린 거고 이러한 흐름을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속에 있는 그러한 흐름과 연장되는 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성리학. 그래서 여기는 합리성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이쪽은 수행 중심이잖아요. 그게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래서 이쪽은 주관 중심입니다. 주관 중심.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합리성보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사신 분들의 특징이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가 이익될 수 있으면 내 집안이라든지 전체가 이익될 수 있으면 그럼 하는 거지.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어른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해서 한 분들도 있어요. 나이 돼서 그냥 가는 거야. 왜 애를 낳습니까? 그냥 낳아야 되니까. 특별히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놈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에게 뭘 재요. 그래갖고 어거지로 이걸 잘 구슬러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애를 또 낳네 안 낳네 또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느냐? 간섭을 못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대만 같아도 애가 안 생기면 뭐 보약을 뭐 준다거나 오만 눈치를 주던 시절이 있었어. 뭐 이게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럼 막 그걸 막 먹고 막 별짓을 다 해.
예, 안 그러면 저기 뭐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그거 왔다 갔다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가 나오는 거잖아. 힘드니까. 야, 너 애 생길 때까지 보험정원 다녀. 이러면 애 금방 생긴다. 죽겠는데 뭐 애가 생기기 전에 내가 죽겠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래도 야, 너네 애 안 낳냐? 이런 말 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절이 됐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 흐름을 보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에 맞는 거예요. 이게 주관 인식. 주관 인식.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근데 저런 식의 흐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의 가장 전제 조건이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 남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네. 뭔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랑머리를 하든 파랑머리를 하든 우리 같이 밀든 그건 관계가 없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벗었어. 이러면 피해가 되죠. 그게 바바리맨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바바리맨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 그렇잖아. 뭐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애주의자야. 모든 걸 내가 너에게 공유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야, 네 거 보기 싫다잖아. 네 건 됐다. 나 네 거는 안 본다.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관으로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의 문제가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불교도 그렇고 저 양명학도 그런 문제에 노출됩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당위성을 가지는 게 상대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선에서 오늘날까지도 이 조계종 안에 괴각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큰 뭐 문제가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외제차를 스님이 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제하면 여러분이 자꾸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아니, 외제도 외제 나름이에요. 그리고 국산차도 비싼 거는 외제차보다 비싸.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차, 인도차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돈 없어서 외제차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가 비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공산품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산품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게 외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우리나라 것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오고 돈이 없어서 외제를 쓴다니까 내가. 나 국산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중국 걸 쓴다고. 아니 그렇잖아. 냉장고 열어봐. 반찬통. 야, 국산 쓰고 싶어. 그렇지만 중국 거를 쓰는 이유는 중국 빨에서가 아니고 싸서. 아니 맞잖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차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차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는 국산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스님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다니는 여름철에 쓰고 저는 그 모자를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챙 큰 거 있어요. 밀짚 모자. 그거 싸고 별 볼 일 없어요. 그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탈 수 있느냐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쓰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타면 안 돼요. 아니면 쓸 거면 벗어서 가슴에 껴안든지. 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 눈 찔러요. 그리고 여러 사람 붐비는 데서 그거 한번 쓰고 있어봐.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지하철에서는 신문도 접어서 읽어요. 그다음에 쩍벌남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 논리 구조 속에서 보면 이 챙 큰 모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제차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정당하냐의 논리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이 사실 이게 피해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 산에서 살아보면 이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안 되지. 근데 대중교통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지. 눈 찔른다니까.
정확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 그렇게 돼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모자도 호주머니에 넣어서 댕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쫄쫄이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쓰고 이렇게 그래 그지같이 댕기잖아. 왜? 이게 윤리의식이 있는 거야. 이거 대중에게 피해를 주면. 근데 선불교하고 이 양명학이 그게 흔들려요. 내가 옳은 것이 그러니까 내로남불로 빠질 이게 주관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주관주의라는 게 내로남불로 빠지기가 참 쉬워. 참 쉬워. 그래서 양명학이 나중에는 양명학이 사선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명나라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뭐냐면 선불교하고 비슷하다. 선불교를 뺏겨 먹었다. 그러면서 그 행동도 자유로운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깨침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네, 굳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나라 말쯤에 양명 좌파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그게 굉장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명학도 이렇게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이민족 입장에서는 뭘 권고를 하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증학. 옛날에 오리지널한 거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런 걸 공부해봐. 이렇게 그게 진정한 학문이. 야 너네가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변질된 거 아니냐? 원래 원형은 뭔가를 한번 찾아봐. 이런 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현실 비판을 하지 않고 학자들이 우물 파듯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 세계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상 통제 정책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개에게 개껌을 하나 던져주는 거지. 근데 그 개껌은 엉간에서는 이빨이 안 들어가는 개껌이야. 그래서 계속 씹어야 돼.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고증학, 그 다음에 실학. 실학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학문이냐? 너네가 말만 하지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먹히냐?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증학, 실학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거죠.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지요. 언제? 구한말에. 야, 진짜 쓸모없구나. 주자학이라는 게 진짜 쓰레기였구나. 이건 진짜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야, 이거 분리수거라도 하면 내 돈이라도 안 나가지?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만약에 쓸모가 있었으면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개성이 됐겠죠. 불교처럼.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지,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문화적으로 일부 남았지 종교적으로는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큰 소리는 다 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떤 놈이 나서는 놈도 없고 그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나라가 넘어갈 때도 똑같았고 나라가 망했어. 그래도 어떤 민영환이나 이런 진짜 한두 명 외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비겁하기만 해. 네, 너무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신념을 위해서 죽기라도 해야 되거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악이지. 아니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도 안 믿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후의 천국이 기독교인이나 이런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너네는 지금 안 가니?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지금 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안 가잖아. 안 가잖아.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 지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실학.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 때 그대로 들어와서 박지원도 실학인 거고 그 다음에 저 추사 김정일 같은 경우 고증학인 거고 저런 영향을 중국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조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크게 수용을 했다면 조선도 바뀌었겠지. 그렇지만 지배층들은 바뀌려는 생각이 없었죠.
남인이라든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저런 학문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났고 중국은 저런 영향이 청나라 초기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합리성, 그러니까는 이민족이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백성들에게 어필하려면 뭔가 나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 경제적인 걸 보여줘야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부 독재, 우리나라 군부 독재도 그분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데 우리가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정부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렸죠. 왜? 그 지표마저 무너져 버리면 당위성이 없죠. 군부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지. 우리가 이만큼 당신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줬잖아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 만주족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증학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개껌이었고 그다음 현실적인 건 실학. 현실적인. 그리고 실학을 얘기하게 되면 허학이라고 하는 게 반대의 말이 생기거든요. 헛된 것들. 뜬구름 잡는 소리. 그 뜬구름 잡는 소리가 뭐냐면 얘네의 전통 학문인 주자학, 그다음에 양명학 같은 거. 이런 너네 한족의 학문들은 그러니까 유교나 이런 것들은 다 허학이야. 그러니까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거죠. 조선은 왜 못 바꿨느냐? 조선은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주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바뀌어버렸죠. 민족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판을 새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쪽을 처음으로 했었던 분이 이제 고현무라고 하는 분이고 왕부지 진짜 재밌는 사람입니다. 기철학자. 기철학자가 뭔지 모르죠. 현대 중국 어떻게 보면 현대 공산주의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왕부지, 그다음에 장행거 같은 사람이거든요. 북송오자 할 때 제가 옛날에 했었으면 장행거. 개인적으로 저는 장행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 기철학자가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예요. 공산주의가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알겠지? 이게 유물론과 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로다가 만들어져 있고 기의 조합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유물론하고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띄우는 게 왕부지, 그다음에 장인거 같은 사람들을 막 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 왕부지 가지고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뜬 사람이 김용옥 선생이에요. 김용옥 선생이 박사 논문이 왕부지입니다. 석사 논문이 노자고 박사 논문이 왕부지입니다. 왕부지 철학이에요. 몰라. 뭘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박사 논문은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졸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당신이 책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책이 안 나오죠. 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옥 선생도 저런 기철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의학 같은 걸로다가 뭐 기철학 관련해 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겠다 그래 원광대까지 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의학을 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겠다 하는데 포기한 것 같아. 멀리서 볼 때가 이뻐. 가까이 보면 좀 아닌 경우들이 많아. 저도 한의학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한의대 강사를 한 10년 했기 때문에 한의가 뭔지 대충 알아. 그리고 김용옥 선생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한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쉽게 되는 거는 다 동양 철학 안에서는 그게 같은 범주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 보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돌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게 다 같이 돼. 기본만 배워놓으면. 그래서 이제 찝쩍거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서 좀 이제 한참 보다 보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정답. 몰라.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 그래서 고증학자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 때 저는 철학가 출신이니까 이런 걸 다 배워서 그래요, 사실은. 제일 제가 감동 깊었던 사람은 염야거 고문상서 소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 갔다가 상서, 그러니까 사서 오경 중에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중용이잖아요. 논어맹자 대학중용. 그리고 오경이 중요한 거죠. 오경이 중요한 거고 그 오경이 시경, 서경, 역경. 이게 3경이고 사서 3경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기, 춘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기, 춘추는 경은 아니에요. 시경, 서경, 역경. 상서는 서경입니다. 서경. 그러니까 고대 역사책. 고대 역사책. 그게 근문이 있고 고문이 있어요. 고문은 이게 과도문자로 해서 올챙이 글자인데 그 이제 유향 때 공벽서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진나라 때 분서 사건 때 그런 일반 책들을 싹 불에다 태웠는데 다 태우고 그걸 없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시황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창고에다가 그걸 다 저장해 놓고 일반인들이 쓰는 거를 다 없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그다음에 사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걸 사상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정책 중에서 사상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나중에 불태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걸 다 모아놓은 걸 불태운 사람은 황후입니다. 황후가 불태운 거예요. 황후가 함양을 함락하면서 진해 수도를 함락하면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그 유교 경전들도 다 못 쓰게 했는데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고 진나라가 얼마 못 갔으니까 한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걸 이제 근문이라고 하는 거고 근문. 그러니까 글자를 바꿔요. 진시황 때 전서로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복잡한 문자들을 쓰는 거를 이제 전서체로다가 이렇게 통일시킨다고. 통일시키고 나중에 이제 해서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사라고 하는 승상 이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쓰던 문자들이 있어 한자가 과도 문자라고 그 올챙이 문자인데 근데 그 올챙이 문자로 쓴 게 공자 집 벽을 허물다가 벽 사이에서 나왔대. 그 공벽서라고 하는 겁니다. 공벽서. 노벽이라고 지금도 공자 집에 저 곡부에 가면 산동선 곡부에 가면 그 노벽이라고 아예 있어. 벽이 다 거기서 나왔대. 예. 그게 이제 고문상서예요. 그러니까 근문상서는 외워서 한 거. 외운 거는 약간 떨어지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국도 외우는 문화가 있고 인도도 외우는 문화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불교는 이 외우는 거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불교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는 건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막 몇백 년 동안 계속 외웠대. 그러니까 경전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막 다 섞여 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원형 찾기가 굉장히 Q자료를 찾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암송 문화가 있죠. 우리도 있잖아요. 사서오경을 다 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뭐 사서를 다 외웠어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석 같은 걸 만들어서 공식 판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리까리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동아시아는 그런 전통을 했었고 인도는 그냥 셀이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씩 바뀌어갑니다. 그게 아암경도 4종류가 되는 이유예요. 율장도 6종류가 되는 거고 원자료가 하나면 하나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들이 많아. 하나의 차이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형된 게 상당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500년 동안 외워서 전승하면 그렇게 돼요. 인간의 기억을 신뢰하지 마. 근데 한국 불교나 이런데 남방에 유학 갔다 온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사람들 대단하게 잘 외운대.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사는 거야. 외우는 걸 신뢰하지 마. 여러분만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우리의 능력보다 걔네는 외우는 게 많으면 비중이 많으면 더 많이 외우겠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저 핸드폰 오면서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렸잖아. 그리고 노래방이 생기면서 노래 가사를 다 잊어버렸잖아. 그전에는 외웠잖아. 그렇게 계속 외우는 문화로 있으면 좀 더 많이 외울 수는 있겠지만 한 폭이 있다니까. 인간인 이상은 폭이 있다니까.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야. 더 우수한 뭔가가 있는 거야. 우리 같은 종자가 아니야. 그래서 같은 종자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상서 소종 진짜 이 고문상서 고문으로 된 상서를 다 이렇게 증명을 해봤더니
예,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유의미하다고 여지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구절들은 다 개구라였대. 그게 밝혀지는 거야. 저게 6.25 폭파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여막거라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계속 저것만 봐가지고 연대 요 글자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진짜 옛날 문헌인가를 쫙 했더니 다 나중에 구라로다가 삽입한 거래. 그러니까 뜻이 깊은 문장들, 상서에서 유명한 문장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선종 얘기할 때도 선종의 16자 구결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별점 분립문자, 직지인심 변선성불 16글자거든요. 16글자. 근데 상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심도위, 인심유미, 도심유위, 유정유일의 윤직골중. 굉장히 중요한 문자인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상서를 대표하는 그런 문헌인데 그런 구절인데 그걸 16자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후에 찬입, 그러니까 섞여 들어온 구라였었고 실제로 상서의 원판을 싹 뽑아냈더니 크게 의미 있는 구절이 없대. 철학적인 구절은 없어. 그거를 밝힌 게 이 염학거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너무 멋져. 저게 한번 폭탄이 터지고 나서 유교 문헌이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 개구라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저 염학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고증학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집이 완전히 홀라당 탈 것 같아. 야 그만하자 그만. 이렇게 되는 사건이 저 염학거의 고문상서 소증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가장 청나라 철학자 중에 멋있게 생각하는 대진이라는 사람. 왕부지 기철학도 멋있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진. 그 대진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